네, 36 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 번. 이제 다음 글에서 추론한 것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딱 봐도 어려워 보이네요. 자, 원리를 봐야죠. 제일 처음에 고전적 원자 모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수소 원자를 아는 게 뭐 원자핵과 전자 이거는 그래도 최소한의 상식이니까 뭐 당연한 거고,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궤도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된대요. 이게 뭔지를 봐야 되는데 n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제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가 n이 1이고 그때 에너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가 전이할 수가 있는데 전이 과정에서 에너지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흡수하거나 방출한대요. 그리고 이때 여기 또 원리가 있네요. 에너지는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이 2인 상태에서 n이 1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빛의 에너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차이 여기다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밑에는 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양자역학에서는 고전적 원자 모형과 차이가 난대요. 그러면서 스핀 이야기를 하고 고유한 성질로서의 방향성이 있고 초미세 구조로서 에너지 상태가 세분화되었을 때 그때 여기서 뭐 이제 전자 전위에서 발생하는 빛의 에너지를 두 상태가, 그러니까 스핀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뭐 스핀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에너지와 빛의 파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모든 에너지는 고유의 에너지 상태, 흡수 또는 방출되는 빛의 파장도 원자마다 다른 고유한 값들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그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한 원자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 한번 볼게요. 수소 원자의 전자가 N2에서 N1한 상태에서 전이할 때 나오는 빛의 파장은 바닥 상태 수소 원자의 초미세 구조로 인해서 생긴 빛의 파장보다 짧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닥 상태 수소 원자의 초미세 구조, 지금 초미세 구조는 여기잖아요. 여기서 한번 보니까요. 양자역학에서 이야기하는 거, 바닥 상태에서 이제 초미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생긴 초미세 구조로 쪼개져 가지고 발생한 에너지, 지금 이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랑 n이 2에서 n이 1로 됐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 어떤 게 더 크죠? 당연히 지금 여기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는 것보다 안 붙은 게 더 크겠죠. 그러니까 n이 2에서 n이 1로 쪼개질 때의 에너지가 이게 더 큽니다. 그다음에 파장과 에너지와의 관계만 확인해 주면 돼요. 그거 우리 어디서 봤었죠? 파장과 에너지와의 관계 위쪽에 있었죠? 우리 이 부분이었죠. 자, 빛의 에너지는 파장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크니까 파장은 더 짧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맞다. 기억 맞고, 기억 없는 거 일단 지워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을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이에요. 고전적 원자 모형에 따르면 수소 원자의 전자가 N3에서 N2로 전이할 때 나오는 빛의 에너지는 10.2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N1과 N2의 차이입니다. N1 한번 보세요. N이 1일 때 마이너스 값이어야 돼요.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고, N이 2가 되었을 때 어떻게 이제 10이 나오는지를 보니까 2가 되니까 4로 나누는 거잖아요. 4로 나누니까 대충 3 뭐 이렇게 나눠지겠죠. 여기의 값이 10이라는 거예요. n이 3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0에 더 가까운 값이 되는데 이건 10보다는 당연히 이제 작을 수밖에 없죠. n이 3에서 2로 전이 될 때 나오는 빛의 에너지가 10.2보다는 작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 니은도 틀린 겁니다. 그럼 기억 맞고 니은 틀리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디귿, 어떤 원자로부터 파장이 21cm인 빛이 관측되면 그것이 수소 원자임을 알 수가 있다. 지금 모든 원자가 고유의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있고 방출되는 빛의 파장도 원자마다 다르다라고, 빛의 파장이 고유의 값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파장이 21이면은 수소 원자라고, 왜냐하면 수소 빛의 파장 지금 2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파장마다 다 다르니까, 원자마다 다 다르니까 21이라고 하면은 여기 그냥 텍스트 그대로 보는 거예요. 빛의 파장도 다른 고유의 값이니까 21, 수소의 고유한 값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유라고 파장마다 다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유의 값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죠. 그럼 수소 원자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정답 3번이라고 고르면 됩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체크해 보려고 했는데 사실 좀 어려워 가지고 별표 친 거지 정답 틀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뭐 지금 해설을 좀 깔끔하게 한 거지 이런 수리적 감각이 좀 요즘 많이 떨어져 가지고 쪼끔 수리가 나오면은 힘든 건 사실이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는 어 뭐 제가 지금 해설을 하면서도 제가 사실 이 시험을 각 잡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렇게 시험장에서 쳐본 게 지금 거의 한 15년 된 것 같거든요. 근데도 점수가 나오잖아요. 저는 항상 제가 가르치는 콘텐츠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제가 할 수 있으면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머리가 쌩쌩하시니깐요. 37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글에 대한 평가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동그라미 기억은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기억이 뭔지를 보니깐요. "획득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기 위해서는 생식세포의 DNA 염기 서열이 바뀌어야만 한다." 그러면은 생식세포의 DNA 염기 서열이 바뀌지도 않고 유전된 게 나와 줘야 되겠죠. 자 지금 실험 상태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 KR4C라는 거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자 KR이란 거가 추위에 민감해요. 근데 이제 저온 스트레스를 가해서 3 세대 이제 거기다 구분되는 거는 정상 온도예요. 3 세대를 계속 키웠더니 대조군과 다르게 내한성 개체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4R KR4C입니다. KR4C에 있어 가지고 이제 KR4C 같은 경우는 대조군과 다르게 이렇게 내한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그라미 기억. 획득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기 위해서는 생식 세포의 DNA 염기 서열이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데 대조군과 염기 서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 3 세대 이제 벽씨를 계속 저온에서 키우니까 내한성 개체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특징을 가졌는데 그게 DNA 연결 사열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기억. 이제 획득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되기 위해서는 DNA 염기 서열이 바뀌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맞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 없는 거 일단 틀렸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자 디귿 이제 한번 볼게요. 기억 맞으니까 이제 디귿만 보면 되잖아요. 니은도 먼저 봐도 되는데 일단 니은 먼저 한번 볼까요? KR4를 정상 온도에서 키워서 여기 이제 KR이랑 정상이랑 이제 사실 집단을 구분했죠. 그리고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염기 서열 변화 없이 저온 스트레스를 저항성을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은. 일반적으로 초기 배아 발생 과정에서 DNA 메티라가 재설정되기 때문에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거에 부합하는 건가요? 아니죠. 자손이 뭐 지금 메티라가 유전되지 않는다. 그 내용인가요? 아니잖아요. 부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염기서열 변화도 없었어요. 근데 저항성을 가졌어요. 이게 메티라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이나요? 전혀 부합하지 않죠. 그 니은도 틀린 겁니다. 사실 기억보다도 니은 틀린 것도 너무 확실해요. 그래서 니은 틀린 거 지워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기억과 디귿으로 압축됩니다. 디귿 한번 볼까요? 추운 지역에서 재배한 벼로부터 수확한 벽씨가 따뜻한 지역에서 재배한 벼로부터 수확한 벽씨보다 이거 가로쳤어요. 추운 지역에서 재배한 벼로부터 수확된 벽씨가 X 영역의 메티라가 적어요. 디귿은 뭐냐? 내한성 형질을 갖는 거는 메티라 패턴이 유전되어서 발현이 증가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메티라 패턴이 유전되어서 발현이 증가했다라는 게 나오려면은 그거에 부합하는 내용이 나와야죠. 근데 여기는 메티라가 적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메티라 적다라는 게 발현이 많이 된다로 이어져야죠. 메티라라는 거는요. 메티라가 많이 일어날수록 발현이 감소한대요. 메티라가 적게 일어나면은 발현이 많이 일어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디귿 강화된다. 맞다라고 판단을 해 주시고 정답 3번 골라 주시면 됩니다. 자 38 번도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다음 글에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것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딱 보니까 과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기억을 봐야 돼요. 그러려면은 일단 큰 원리를 좀 읽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 쭉 읽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처음 강의할 때 "아 결국 읽게 된다."라고 했던 게 뭐 이런 스타일의 문제였거든요. 후반부 가니까 좀 힘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원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읽으면서 좀 더 줄을 좀 많이 쳤습니다. 원자핵이 생성되는 과정이 두 개래요. 가벼운 원자핵 빅뱅 핵합성, 별의 내부에서 무거운 게 되는 거 별 핵합성. 그럼 일단 빅뱅 핵합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빅뱅 핵합성을 찾으니까 여기 빅뱅 핵합성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아 이 과정을 통해서 빅뱅 핵합성이 일어나는구나.' 그다음에 이제 별 핵합성을 찾아보니까 '별을 형성하는 별 핵합성이 아래쪽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두 덩어리인 겁니다. 그럼 일단 빅뱅 핵합성부터 먼저 한번 찾아보려고 했어요. 1 초가 됐을 때 우주의 온도가 높고 무질서하게 운동해요. 핵합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죠. 근데 온도가 낮아져 가지고 양성자와 중성자의 핵 반응을 통해서 중소수 3 종수소가 만들어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물결친 부분이 원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소량의 리튬과 같은 가벼운 원자핵이 형성된 거죠.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게 빅뱅 핵합성이라는 거예요. 아래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네요. 헬륨-4 원자핵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에 양성자 수는 여기다가 이제 이거 원리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도식화도 시켰습니다. 양성자 수는 중성자 수의 7배예요. 대부분의 중성자는 양성자랑 결합해서 헬륨-4 원자핵을 형성한대요. 수소 원자핵은 양성자 1 개로 이루어지고 헬륨-4는 양성자 2 개, 중성자 2 개로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 양성자 둘, 중성자 둘로 다 만들어진 다음에 남은 양성자들로 수소가 만들어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빅뱅 핵합성이 이젠 끝난 이유입니다. 끝난 이유로 뭐 개수 밀도가 감소하지만 개수 비는 유지된대요. 결과적으로 빅뱅 핵합성이 끝난 다음에 상대적인 개수비가 일정한다가 이어지겠죠. 헬륨 원자핵 개수를 수소 원자핵 개수로 나누게 되는 것은 헬륨을 여기다 썼어요. 수소로 나누게 되는 것은 12분의 1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중력에 뭉쳐서 별을 만들게 되면은 그때 무거운 행자핵이 형성되는데 이게 별핵 합성이래요. 별핵 합성은 뭐 딱히 의미가 없겠네요. 일단 기억 이제 보는 거예요. 헬륨-4 원자핵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양성자 수가 7이 아니라 6이다. 그럼 수소가 만들어지는 비중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표기한 겁니다. 수소가 만들어지는 게 줄어들면은 동그라미 기억은 어떻게 되는 거죠? 더 커질 수밖에 없었다. 맞다라고 판단했죠. 기억이 너무 쉽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억 없는 거 지우면 됩니다. 그다음에 니은이에요. 별이 생성되기 직전과 빅뱅 핵합성이 끝난 직후에 수소의 개수 밀도는 거의 동일하다. 별이 생성되기 직전과 빅뱅 핵합성 여기죠. 빅뱅 핵합성이 끝난 후 별이 생성되기 전이에요. 원자핵들의 단위 부피당 개수 그거는 감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소의 개수 밀도가 거의 동일하다. 뭐 그냥 그대로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지우고 정답 1번 이렇게 골라주면 됩니다. 38번의 정답은 1번이라고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네, 3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평가로 적절한 것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기억, 이제 여기서 약화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동그라미 기억이 뭔지를 봐야죠. 자, 케일리 균주랑 MG가 나와 있어요. 여기다 이제 표기한 겁니다. 실험이니까 도식화를 했죠. 케일리랑 MG165 균주가 있고 케일리 균주는 S 뭐를 합성 LPS를 합성하고 그리고 RLPS를 합성한다. 여기 썼어요. 그리고 RLPS가 내성을 가진다라고 이제 이게 가설이에요. RLPS가 내성을 가진다. 자, 그럼 일단 양쪽이 어떤 실험 동그라미 기억 나오는데 뭐 M을 O와 뭐 하는 거 나와 있어 가지고 이게 도저히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읽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처음부터 좀 봐서 아래쪽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같은 종 안에서 균주가 유전적이 다른 거래요. 근데 MG165가 K12를 이제 쓴 건데 근데 K12는 감수성을 나타내지만 여기다 다시 K12 감수성이라고 표기한 거예요. MG165는 이제 내성을 가진다라고 한 겁니다. 뭐 여기다가 한꺼번에 쓰면은 여기는 이제 담즙에 대한 내성, 여기는 담즙에 대한 감수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담즙이라는 것은 세균의 세포막을 공격해서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랬을 때 LPS와 관련해 가지고 LPS는 A 코어 올리고당 O 항원이 순서대로 연결된 거래요. 그리고 A에다가 코어 올리고에다가 O를 붙이는 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SLPS는 완전한 O 항원이 결합되지 않은 거. A 코 이거를 RLPS라고 한 거죠. 여기다 쓴 겁니다. A 코. 여기다가는 A에다가 코에다가 O까지 붙은 거죠. 자, 이제 다 봤어요. 만약에 MG165 균주예요. MG165 균주.
이거를 오항원과 담즙이 포함된 거에다가 배지해서 키웠더니 감수성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동그라미 기억에 대한 부정인가요? MG1655는 어떻다고요? MG1655는요. 지금 어 코어 올리고당에 O를 연결을 못 한대요. 그러면은 O가 있다고 하더라도 연결 못 하니까 그냥 그대로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탐집의 내성 가지는 거, 감수성 나타내지 않은 거 그냥 그대로 여기서 설명이 되잖아요. 부정이 되나요? 상충되나요? 아니죠. 약화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리다라고 지워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3번, 5번 지워버리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귿만 보면 되겠네요. K12 균주에서 유래하고 담즙의 내성을 가지는 새로운 균주 X를 발견을 하고 게놈 서열을 분석했는데 이제 새로운 균주 X가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표기를 하진 않았네요. 그냥 코어 올리고당에 O를 합성하는 건 있지만 이제 여기 X인 거예요. 근데 코어 올리고당에다가 O를 합성하는 게 있지만 연결하는 건 있지만 합성을 못 한대요. 그럼 똑같이 이제 코어 올리고당에 O가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럼 뭐죠? 지금 코어 올리고당에 O 항원을 연결하는 유전자가 없어. 자, 지금 여기 RLPS를 가진 세균은 담즙에 강한 내성을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부합하는 거죠. O 항원을 합성하는 유전자가 없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A에다가 코만 붙고 합성을 못하니까 O 못 붙을 거 아니에요. 얘 역시도 RLPS가 됩니다. RLPS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담즙에 대한 내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죠? 일치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치법에 따라 가지고 부합해서 강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거죠. 정답은 몇 번이다? 39번. 간단하게 4번이다 라고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4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추론이고 지문이 좀 짧습니다. 엄청 짧아요. 그냥 이거 읽어버리고 원리 파악해야 되겠다. 물리라는 것도 파악이 됐어요. 자,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썼어요. 운동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이다. 원리를 그냥 그대로 표기한 거죠. 그리고 속도랑 동일한 방향을 가진다. 아, 그렇구나. 파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충격량이라는 게 별도로 나와요. 충격량이라는 거는 여기다가 썼거든요. F에다가 이제 일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지는 거래요. 충격량 역시도 이제 방향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밑에 이제 어떤 물질에 충격이 가해지면은 충격량만큼 운동량이 변한다. A가 B에다가 이렇게 F에다가 델타 T라는 충격량을 줘요. 운동량이 변하면 A 역시도 똑같은 충격량을 반대 방향으로 받는다. 여기다 표기했습니다. 이게 작용 반작용이잖아요. 운동량이 큰 물체가 위력적인 이유는 힘을 가해 정지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운동량이 큰 물체 B의 운동량을 0으로 만들려면은 큰 충격량을 가해야 되는데 같은 충격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총알이 운동량이 강하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충격량을 가하면 내가 충격을 받는 게 되는 거네요. 운동량이 크면요.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 기억부터 보는 거죠. 한 물체에 일정한 힘을 가합니다. 충격량의 크기라고 되어 있어요. 충격량 여기를 보는 거죠. 일정한 힘을 가해요.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 크기 커지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기억 없는 거 지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인데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어요. 어떤 물체가 있는 거예요.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거. 그럼 이제 정지를 시켜야 돼요. 그럼 얘가 운동량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 가해야 되는 충격량은 똑같죠. 10kg이건 1kg이건 충격량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 운동량에 상응해야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운동량이 이렇게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구성된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오독을 하게 만든 거죠. 질량이 10kg인 게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1kg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운동량이 달라집니다. 그랬을 때 그거를 멈추기 위한 충격량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지금은 물체가 동일해요. 물체가 동일한데 10kg이건 1kg이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거를 멈추기 위해서 가해야 되는 충격량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리구나. 정답 1번 고르고 끝낸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험 문제 제가 푼 시험지를 가지고 해설해 드렸습니다. 할만하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사실 요즘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언어 논리도 피셋도 강의하고 수리 논증도 이렇게 좀 강의를 하고 있고 행정학도 가르칩니다만 제가 가르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강사는 강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콘텐츠 그리고 제가 뭐 추리노좀 사실 저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니까 지금까지 가르쳤던 거고 이번에는 시험 좀 치고 왔습니다. 제가 사실 내년에는 이게 사실 7 급이랑 추리가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7급 강의를 하다 보니까 두 개 중에 하나를 쳐야 될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내년에도 꼭 추리 논증 시험장 들어가서 근데 취급도 해야 돼서 어쨌든 뭐 가급적이면은 계속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여러분들께서 또 배우시는 입장에서 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같이 공부하면은 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아직 이렇게 풀잖아요. 저희 사실 나이가 많거든요. 40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게 추리 논증이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제 정확한 방식과 기준을 알면은 누구나 30개 초중반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고 하면은 제가 진행할 커리큘럼 앞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0점 잡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역추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논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역추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논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그거에 기반한 역추론 그리고 마지막에 구조 그리기로 강좌를 해 나가고 있어요. 그 기준만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잡으신다고 하면은 점수는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계속해서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